아까 전에 이정훈 교수님께서 오늘 아주 역사적인 순간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제 1회 트루스 포럼 진행할 때 그 역사적인 순간에 강연을 해주신 분을 오늘 다시 모셨습니다. 이동호 소장님 아시죠?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저 연세대에서 그 주사파 운동권으로 이렇게 활동을 하셨었고, 그 전대협에서 그 연대사업국장으로 활동하셨던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나중에 이렇게 전향하시고, 전향하신 배경이 사실은 이렇게 제가 되게 궁금했어요. 궁금했는데 그 사모님께서 열심히 기도하셔가지고 이렇게 변화되셨다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유경제원에서 강연을 하신 거를 듣고 제가 이게 너무 좋아가지고 저희 트루스 포럼 처음 진행할 때 제일 먼저 컨택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강연이 저희가 이렇게 딕테이션 받아 적어가지고 글로 남겼거든요. 근데 그 글이 사람들한테 이렇게 정말 많이 전달이 됐어요. 그래서 이동원 선생님도 놀라셨는데, 그때도 이게 정말 좋은 강연 해주셨고, 오늘은 자유민주주의와 종북주의자들의 체제 전복 활동, 촛불 혁명 세력은 누구인가라는 제목으로 또 강연을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여기 와서 첫 번째 하여튼 강연을 했었는데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제 다니는 교회에 권사님이 봤다 그러더라고요. 최소 굉장히 많이 돌아요. 지방에 갔더만은 그 지방에 있는 분도 제 걸 봤다면서 아는 체를 하길래 굉장히 놀란 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제가 한국의 학생운동이 어떻게 전개됐나, 그 다음에 학생운동이 실제로 민주화운동을 한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좀 제 증언 비슷하겠다면, 오늘은 좀 최근에 더불어민주당이 헌법 개정 특위에서 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뺀다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것이 갖고 있는 의미들, 이런 것들을 좀 한번 설명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가장 흔한 오해가 자유민주주의와 민주주의를 동일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민주주의는 원래 그대로 하면 데모스, 그러니까 인민의 피플의 통치입니다. 피플의 통치.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의 통치 방식이 피플의 통치 방식 중에 하나가 다수에 의한 다수의 통치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소수 군주나 또는 귀족들 이런 소수의 권력자에 의한 통치가 아니라 다수에 의한 통치. 그래서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피플의 인민에 의한 통치,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민주주의 안에서는 그 안에 내용은 없습니다. 그냥 다수가 통치한다는 거고, 그러니까 피플이 통치한다는 거지 어떻게 통치하자라는 내용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우리가 민주주의를, 근데 최근에 민주주의를 이념화까지 끌어올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을 평등이라는 이름으로요. 근데 그렇게 되면 그것은 사실은 민주주의에 뭘 더 씌우는 겁니다. 원래 아무 내용이 없는 민주주의를 가지고 평등으로 추상화해서, 아마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를 말하기 어렵기 때문에 민주주의란 말로 대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민주주의는,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지만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냥 어떻게 통치할 거냐. 그래서 통치자와 피통치자, 다시 말하면 지금 대통령과 그다음에 국민이 동일한 범주다, 동일한 인격권을 가지고 동일한 권리를 가지고 상이한 그런 의견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상이한 의견을 어떻게 할 거냐? 그럼 그 중에서 다수결로 하자. 그러니까 각각의 개인들이 표를 한 표, 1인 1표씩을 가지고 다수로 다가 통치하도록 하자라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민주주의라는 특별한 내용이 없습니다. 그냥 다수가 통치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내용에 관한 것은 자유주의입니다. 통치의 내용에 관한 것. 그래서 국가의 통치가 개인의 생명과 자유와 재산을 최대한 보장하도록 해야 한다. 그래서 국가 권력의 행사가 제한적이어야 되고, 그러니까 어떤 한정돼야 한다. 이거는 우리 인간의 역사 과정 속에서 나온 개념입니다. 자유주의란. 다시 말하면 자신의 재산을 획득하게 된 부르주아들이 예를 들면 상업이나 혹은 대규모 농장을 통해서 혹은 간의 공업을 통해서 재산을 획득하게 된 부르주아들이 그러니까 국왕이 자신의 재산을 아무런 근거도 없이 세금으로 과도하게 징수하는 것에 항의해서 법에 의해서 세금을 받아라 라고 시작합니다. 그리고 개인의 사적 재산권은 보호하라. 그래서 법에 의해서 세금을 징수하라. 그래서 국왕의 통치권은 제한돼야 한다. 왜냐하면 함부로 막 걷지 못하게 하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 개인의 생명과 재산, 이 문제는 최고의 가치로 삼도록 하자. 뭐 이런 얘기들이 자유주의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주의는 역사 속에서 그러니까 군주제와 투쟁하는 과정에 나온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오늘날 우리가 이야기하는 자유민주주의는 사실상 자유주의와 민주주의가 결합된 겁니다. 자유와 민주주의가 결합. 그래서 그 구체적인 내용은 간단합니다. 자유와 민주주의가 결합된 것은 그래서 우선 첫 번째로 민주주의 방식이니까 전체가 참여하게 하자. 동등한 공화국 내에서의 동등한 자격 조건을 갖게 하자. 그래서 국민 전체가 참여하게 하자. 물론 어린이는 어떤 의사결정 과정이 없으니까 성인된 사람들을 하여금 전체가 다 1인 1표를 가지게 하고 그래서 이들이 공정하게 참여하게 하자. 그래서 이들에 의해서 다수로 선정된 사람들로 하여금 일정 기간 동안 헌법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그리고 그 헌법에 대한 법률 범위 안에서 통치하게 하자. 시간을 정해서 통치하게 하자. 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아까 이야기하는 국가의 권력은 제한돼야 한다는 사상, 자유주의 사상, 이게 예를 들면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라고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민주주의 다수가 통치하게 하자, 다수결에 의해서 통치하게 하자. 그래서 1인 1표 다수결 통치. 이것이 지금 두 개가 결합된 게 오늘날 자유민주주의입니다. 그래서 민주주의는 여기저기 붙을 수 있습니다. 자유주의도 마찬가지고요. 아까 예를 들면 자유주의가 지금 민주적 방식을 도입한 게 오늘날 우리가 얘기한 자유민주주의인데요. 그러니까 민주주의라는 것도 여기저기 결합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다수의 통치니까요. 굳이 예를 들면 소수를 보호할 필요도 없죠. 그래서 전체주의와 결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민주주의가요. 북한은 자신의 구호가 어떻습니까?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아닙니까? 그들도 민주주의를 한다. 왜냐하면 민주주의의 뜻에 보면 여러분 피플의 통치죠. 그러나 그들은 인민민주주의, 다시 말하면 전체주의와 민주주의가 결합한 방식입니다. 우리 예를 들면 자유민주주의는 예를 들면 그리고 대의제 민주주의는 몇 개의 소수 엘리트 정당들을 만들고 이렇게 그 다음에 소수의 의견이 뭔가 보장될 수 있도록 하죠. 그러나 이제 예를 들면 만약에 전체주의라고 한다면 우선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떤 피플들의 다수가 인민의 다수가 한 생각을 지지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북한의 공산주의를 지지했다. 60%나 70% 혹은 80%가. 그래서 그것을 하나의 우선 첫 번째로 다수의 지지니까 다수의 지지를 통해서 민주적 방식을 통해서 하나의 체제를 구합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그 체제를 전체로 강요하는 게 전체주의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그 정권의 등장까지는 어떻습니까? 정권의 등장까지는 다수에 의한 통치니까 민주주의 방식입니다. 그러나 운용이 전체주의죠. 전체주의라는 것을 레이몽 아롱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국가 권력을 독점하는 정당의 존재.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항상 복수정당을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지금 지난번 통합진보당의 해산 심판 때요, 헌법재판소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가 뭐냐라고 해서 거기에 대한 정의를 내리는데, 우선 첫 번째 폭력적 자의적 지배를 배제하자. 폭력적이란 폭력에 의해서 함부로 국민들을 강제로 국민의 의사와 반하는 그 폭력을 동원해서 어떤 그 강제하는 것을 반대한다. 그 다음에 법에 의하지 않고 마음대로 오늘 이랬다가 내일 저랬다 자의적으로 왔다 갔다 통치하는 것을 반대한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그러니까 폭력적 자의적 통치를 배제하고 복수정당제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왜냐하면 우리의 생각은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 자유민주주의는 기본적으로 우리 생각은 전부 다를 것이라고 가정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다원주의 사상이죠. 그러나 전체주의는 뭐냐면 하나로 모으는 겁니다. 생각을 하나로, 공산주의를 하나로 모아서 그 다음에 이것을 독점적으로 가지는 정당이 단위 일당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공산주의에는 다른 당이 없죠. 복수당이. 공산주의에는, 그죠? 지금 조선노동당 하나만 있습니다. 물론 뭐 그 대외적으로 다른데 그 보여주기 위해서 무슨 뭐 이상한 인민당이니 그건 뭐 당이 아니고, 실제로 통치하는 정당은 조선노동당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중국도 경제적으로는 사유재산 제도를 하고 있지만 정치 체제 면에서는 아직도 전체주의 나라입니다. 중국도 지금 그 공산당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독점하는 정당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유일당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데올로기. 북한도 지금 주체 사상이 이데올로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중국도 지금 현재 그 공산주의 사상 아직 폐기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이 그 안에 자기들의 사상은 여전히 그 공산주의를 한다고 주장합니다. 물론 그러나 현재 과학 문명의 발달이 더뎌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상당히 많은 기간 후에 공산주의가 이루어지지만 그들의 목표는 공산주의를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중국 같은 경우요. 우리가 중국에 뭔가 환상을 가지지 말아야 될 것들은 여전히 그 체제는 공산주의 체제, 일당 독재 체제입니다. 복수의 정당이 경쟁하고 있지 않죠. 그 다음에 이데올로기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이데올로기를 강요하는, 폭력적으로 강요하는 기관. 예를 들면 선전선동부 같은 게 있죠. 북한 같은 경우요. 그래서 선전수단을 국가가 독점하죠. 그러니까 함부로 신문이나 방송을 노동당의 검열을 거치지 않고는 나올 수 없습니다. 우리도 과거에 70년대에 예를 들면 그런 권위주의 통치 시절이 있었죠. 그때 국가안전 중앙정보부가 다는 못했고, 정치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통제를 가한 적이 있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동아일보 같은 데서는 백지로 나온 적이 있죠. 제목이 없어지고 한 판이 없어지는 그런 처질이 있었지만, 그건 뭐 과거의 권위주의 통치 시절이고, 지금 북한 같은 경우는 노동당의 통제 없이는 아무것도 발표할 수 없습니다. 이게 이제 전체주의 사회의 특징들이며 레이몽 아롱이 지금 규정한 건데요.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했지만 첫 번째 단일당, 그 다음에 이데올로기, 그 다음에 폭력적으로, 그 다음에 선전수단을 국가가 독점한다. 이 세 가지. 그 다음에 경제체제.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예를 들면 국가 이데올로기를 반하는 것은 전부 국사법으로 다스린다. 이런 다섯 가지 특징 이야기했는데요. 경제체도 전부 정부가 나눠주잖아요. 물론 지금 북한 같은 경우는 사회주의 체제가 제대로 실패해서 장마당 경제가 있긴 하지만 여전히 그 평양 일부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국가가 공식적으로 배급해 줍니다. 그 사람의 계급에 따라서요. 그러니까 국가의 통제 안에 경제가 들어가는 거죠. 이게 이제 전체주의인데,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전체주의와 결합한 방식, 이게 지금 인민민주주의입니다. 제가 이제 지난번에 굉장히 우려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만약에 민주주의라는 것이 자유를 뺀다면 어디로 갈 거냐? 어디로 붙을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굳이 자유를 빼자는 이유는 뭘까요? 제가 보기에는 그들의 사상이 의심스럽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유를 빼면 전체주의와 붙을 가능성, 인민민주주의와 붙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기준으로 볼 때 예를 들면 히틀러, 그다음에 독일의 그러니까 예를 들면 스탈린이나 김일성 같은 경우도 하나의 민주주의 한 방식입니다. 그래서 민주주의가 그렇게 굉장히 숭고하고 아름다운 게 아닙니다. 다수로 무장된 사람이 소수를 핍박하고 억압할 때 그 민주주의는 각오한 괴물로 변합니다. 오늘날 우리 자유민주주의에서는 절대로 그 다수가 소수를 핍박하거나 억압하지 못하도록 보장하고 있지만, 만일 다수 통치만을 숭배했을 경우 다수의 피플들이 하나로 몰고 이짐했을 때 어마어마한 국가폭력에 의한 괴물로 나타날 수 있어요. 그 민주주의는 잘 다스려야 합니다. 잘 만져져야 하는 물건입니다. 함부로 다수라는 이름으로 날뛰지 못하도록 방어해야 됩니다. 그래서 민주주의를 예를 들면 이념으로 숭상하면 그건 어디로 갈지 모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 그 히틀러도 바이마르 공화국이라는 가장 확실히 확보된 민주주의 제도 안에서 탄생했습니다. 히틀러의 예를 들면 그 파쇼 통치도요. 아까지만 자유주의는 개인의 생명과 자유와 재산을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는 사상이다. 근대는 가능하면 예를 들면 근대와 과거의 그 예를 들면 중세 이상을 구분하는 것에 딱 하나가 있습니다. 그 근대와 과거를 구분하는 것들은요. 근대란 뭐냐면 개인의 출현입니다. 그리고 그 개인은 어떤 개인이냐면 자유와 재산권을 갖고 있는, 자유와 권리를 갖고 있는 개인의 출현입니다. 우리가 1948년도 중요한 것은요, 조선왕조 시 우리의 사람들은요 개인이 아니에요. 자유와 권리를 갖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 자유와 권리 누가 갖고 있었습니까? 왕만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권리는 소수의 양반들, 권세가들만 독점하고 있었습니다. 나머지는 자유와 권리를 지니고 있지 않은 신민일 뿐이었어요. 백성입니다. 그러나 1948년도가 중요한 것은 그 법에 의해서 탄생된 우리 국민 개개인들은 자신의 신체와 생명과 재산의 자유를 갖고 있었고 그것을 법에 의해서 보장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유와 생명권과 그다음에 그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한 것이 근대입니다. 우리가 48년도에 비로소 근대적 의미의 개인이 출현하고 공화국에 자유인이 출현했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 조선왕조 같은 경우는 왕이, 물론 뭐 경국 대제는 있긴 하지만 왕이 명하면 누구라도 자의적으로 죽일 수 있었습니다. 죄를 뒤집어 씌워서요. 그러나 우리는 적어도 우리를 예를 들면 형벌을 취하려면 법에 의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합니다. 아무도 나 개인을, 그리고 내 생명과 또 재산에 손대려면 법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이것이 근대 제도입니다. 그것이 오늘날 자유주의와 결합한 것입니다. 자유주의와 그냥 개인의 생명과 최대한 보장돼야 되는 그 자유주의가 어떻게 해요? 민주주의와 결합해서 오늘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자유주의입니다. 우리에게 지금 가장 소중한 것은 자유주의입니다. 근데 그것을 잊어버리고 있어요. 민주주의라고 잘못 알고 있어요. 민주주의는 아까 이야기했지만 다수가 개인을 괴롭힐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사상이 자유주의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인류를 발전시킨 문명사적인 이 쾌거를 이룬 것도 자유주의입니다. 1948년도에 남과 북이 동시에 출현했습니다. 하나는 민주주의 기반한 인민민주주의 전체주의로 갔고 하나는 자유주의에 기반한 민주주의로 갔습니다. 그 차이가 지금 70년이 지난 어떻습니까? 하나는 인류 최악의 나라로 타락했습니다. 당시 북한이 출범 당시 우리보다 훨씬 잘 살았습니다. 북한에는 전력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공업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통치하면서 남한에는 대한민국 남쪽에는 주로 농업이나 이쪽을 했고, 그 다음에 북한에는 공업이나 전력 시설 전부 북한에 했습니다.
실제로 1974년까지 북한의 GDP가 우리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1974년부터 역전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여건도 좋고 공업화 수준도 높았고 잘 살았던 북한이 왜요? 자유가 없었기 때문에요. 지금 세계가 발전한 나라를 가보십시오. 자유도가 굉장히 높은 나라입니다. 개인의 스스로 책임과 개인의 스스로 결단과 노력에 의해서 자신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국가 제도적 보장하는 국가는 발전했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과도하게 개입하고 정부가 계획해 주는 나라는 망했습니다. 소련이 망했습니다. 그리고 북한 또한 지금 인류 최악의 나라로 변했습니다. 그 가장 큰 차이점에는 자유 차이입니다. 지금 북한의 탈북자들이 넘어오고 있습니다. 그 탈북 과정을 보면 정말로 목숨을 거는 과정입니다. 그들이 왜 목숨을 걸고 넘어옵니까? 자유 때문입니다. 그 자유는 죽음을 넘어서는 그러한 고귀한 가치이기 때문에요. 오늘날 대한민국이 발전한 것도 문명사적으로 이렇게 번영한 것도 뭐요? 자유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주사파들이나 종북주의자들은 그 자유를 부정하고 있죠. 국가가 개입하려고 하고 있고 오늘날 발전의 문명의 법칙을 거스르려고 하고 있는 자유주의가 그래서 훨씬 더 소중합니다. 자유민주주의는 그래서 그 내용으로 보면 국민주권주의, 1인 1표제, 대의제 등으로 나타납니다. 우선 좀 그 국민주권주의 요즘은 지금 지난 촛불 집회 때 가장 많이 여러분 들었을 것들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그리고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온다. 어때요? 그래서 광화문에 모인 우리가 주권자다. 주권자의 명령이니까 들어라. 어떠세요? 맞는 이야기입니까? 국민주권주의에서 국민이란 집단이나 개인을 칭하지 않습니다. 국민주권주의에서 그 권력의 원천으로서 말하는 겁니다. 과거에 예를 들면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됩니다. 과거에 왕이 있었습니다. 그 왕은 생물학적으로 물론 한 개인의 왕이었죠. 왕을 정치 체제를 상의 왕이면서 또 한편은 뭐냐면 모든 권리 주권자입니다. 그래서 최종적 판단과 결정을 그 사람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뭐 여러 가지 신하들의 서비스를 받긴 하면 최종적 판단은 왕명에 의해서 합니다. 그런데 그 왕정이 무너졌습니다. 무너지고 오늘날 공화제의 나라에서는 거의 대부분의 국민들이 전부 평등한 걸로 가정됩니다. 그럼 지금 5천만이 전부 평등합니다. 결정은 어떻게 합니까? 5천만이 평등한데 전부 다 자기가 주권자, 물론 개개인들 다 주권자들이죠. 그러면 어떻게 결정할 겁니까? 그러면 5천만이 전부 자기 팔 흔드는 그런 만인의 투쟁 상태로 변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그러면은 개인의 자유와 평등을 보장하면서도 국가를 통치할 것인가의 고민이 하기 시작한 겁니다. 거기서 나온 것이 국민주권의 우선 권력의 상징으로서 권력의 원천으로는 국민이다. 그 국민은 뭐냐면 그래서 5천만이 전부 팔을 흔들지 않도록 어떻게 했냐면 종합적, 추상적 존재로 국민을 상정한 겁니다. 과거에 왕이 주권자였다면 그 왕을 대신하는 국민, 추상적, 종합적 의미로요. 국민을 상정하는 겁니다. 권력의 원천으로. 권력은 저기서 나온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불란서 헌법은요, 그동안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많이 혁명과 반임을 겪어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권력은 국민에게 있다. 그리고 주권자가 국민에게 있다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 권력은 두 가지 방식으로 행사된다. 주권은. 첫 번째로 투표에 의해서. 그러니까 대의제, 대표에 의해서. 두 번째로 국민투표. 그러니까 헌법이 부여하는 사안의 국민투표. 딱 두 가지 방식으로만 그 주권은 실현된다고 헌법에 아예 못을 박아놨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주권자가 모였으니까 너 명령을 들으라고 함부로 국민을 참칭하지 않도록요.
소수나 개인이 함부로 몇 명 모여서 국민을 참칭하지 않도록, 국민을 독점하지 않도록, 전횡하지 않도록 아예 막아놨어요. 그러니까 지난번 촛불 집회 때 우리가 국민이다, 국민의 명령을 들으라는 것은 내가 국민을 왜곡한 겁니다. 국민은 절대로 소수나 혹은 소수의 집단이 참칭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냐? 그들에 의해서 동원된 사람으로 해서 결국 전체적으로 갔습니다. 스탈린이 그렇게 갔고 히틀러가 그렇게 갔습니다. 그래서 국민주권주의에서 국민주권은 권력의 원천을 이야기하지만 한편으로 개별을 나타내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럼 통치할 거냐?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생각이 전부 다르다면 다른 사람들을 그러면은 몇 개로 모아보자. 그래서 복수의 정당이 필요하게 된 겁니다. 생각이 서로 다른 당, 예를 들면 진보당, 보수당, 뭐 자유당, 뭐 이런 식으로 몇 가지 당을, 그러면 엘리트들의 생각이 다른 집단들을 모아보자. 각각을. 그리고 모아서 이들이 경쟁하게 해보자. 자유 경쟁을 공정하게. 그래서 그 중에서 다수의 지지를 받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아까 자유주의 입각에서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그리고 시간을 정해서, 기간을 정해서 통치하게 하자. 이게 오늘날 이야기하는 대의민주주의입니다. 그래서 그 대의, 다시 말하면 국민으로부터 주권을 위임받은 그 대표자는 우리 지금 대한민국엔 두 가지 종류가 있죠. 하나는 전국적 대표자, 누굽니까? 대통령이요. 또 하나 지역적 대표자가 있죠. 국회의원.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그 지역적 대표자를 두 분을 나눠놨지 않습니까? 좀 약간 광범위하게 상원과 하원으로 나눠놨고. 그런 의미에서 보면요, 지난번 헌법재판소에 의한 예를 들면 그 전국적인 대표자인 대통령을 헌법재판소가 탄핵할 수 있는가?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물론 이제 국회의원이 탄핵을 시도할 수는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 탄핵 재판을 누가 하냐면 탄핵 재판관 헌법관이 그 대법관 플러스 상원의원 전체입니다. 국민으로부터 그 권리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국민의 권리를 받지 않은 사람이 대통령을 위임을 탄핵할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그 탄핵 심판 제도를 좀 더 보완해야 될 필요성은 이와 같이 대의제의 근본적 뜻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의 기간 내는 적어도 전국적인 대표자 대통령은 그 헌법과 그 법률의 테두리 안에서 사실상 정권을 행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만이 그 통치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국민의 마음이란 오늘 이르고 조변석계 내 마음 나도 잘 모릅니다. 오늘 이랬다가 내일 좀 마음 바뀌는데 그러면 여론이 통치하면요. 그럼 그 나라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디로 갈지 아무도 모릅니다. 여론은 수시로 바뀌니까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기간을 정하고 그리고 헌법과 테두리 안에서는 그 주권자가 주권을 행사하도록 우리가 위임해 준 겁니다. 대통령에게. 그리고 그것을 견제하도록 지역구 의원에게 위임해 준 겁니다. 이게 오늘날 이야기하는 대의제입니다. 지난번에 그러면은 문재인 정부가 공론화위원회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원전에 대해서 우리는 지금 원전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주권을 위임한 우리의 지역 대표자들이 모인 국회에서 법률을 정합니다. 그리고 원전에 대해서 심사하는 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그게 지금 우리의 대의제에 맞는 절차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또 이것을 비껴갔습니다. 어떻게 해요? 공론화위원회는 법이 없는 것이죠. 그걸 만들어서 지금 버젓하게 지금 그것을 대통령의 행정적 그 권력을 감시하러 둔 국회를 비껴간 거죠. 대의제 위반이에요. 헌법 위반입니다. 오늘날 그래서 대의제란 다시 말하면 우리가 지금 고등학교 잘못 배우고 있는데 그러니까 인구나 면적이 넓어서 직접 민주주의가 좋은 것인데 하는 게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채택한 대의민주주의는 직접 민주주의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스 당시 직접 민주주의 당시에 예를 들면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은 그리스 전체 인구의 3 내지 4%밖에 안 됐습니다.
전부 노예를 거느리고 노동에서 해방된 소수의 사람들만, 시민들만 권력에 참여했어요. 민주주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대의민주주의는 예를 들면 개별적 민주공화국에서 통치 방식에 대한 새로운 출현이에요. 과거에 그리스에 했던 지침이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대의를 하다 보니까, 위임해서 보니까, 예를 들면 복수의 엘리트 정당들이 경쟁하다 보니까 이들이 기간 내를 주고 하니까 우리 훨씬 더 개인의 자유를, 왜냐하면 또 선거를 심판받아야 되니까 훨씬 개인의 자유를 풍부하게 해주고 보장해 줄 거라는 가정이 오늘날 지금 이 대의민주주의에 있고, 그리고 사실상 그런 복수의 경쟁들이 우리의 그 개인의 인권과 자유를 충분히 보장하는 방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과거의 어떤 제도보다도요. 그것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국민주권제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래서 지금 광화문 광장에 모여서 우리가 국민이다라고 하면 틀린 겁니다. 우리가 이야기한 그래서 다원주의 사상에 기초하고 있다. 우리 생각이 다르니까요. 나도 다르고 내 부모랑 나도 다르고 같은 형제 간의 생각이 다 다릅니다. 이걸 하나로 모으기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 복수의 정당으로 나누자. 의견들을. 그래서 이들로 모으게 하자. 그리고 그 복수의 정당이 경쟁하게 하자. 그리고 이 경쟁은 결국 어떻게 1인 1표례로 결정하게 하자. 다수표를 얻는 사람으로 하여금 결정하게 하자. 그래서 예를 들면 그 결선 투표제가 있는 이유는 그것에 있습니다. 바로 이 원리하면 다수의 통치여야 되니까요. 예를 들면 40% 지지 가지고 전체 통치한다는 건 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대부분 나라다가 보통 보면 예를 들면 한번 거치잖아요. 그래서 결선 투표를 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2명이 붙여서 두 중에 하나가 다수결로 뽑게 하잖아요. 이 의미 때문입니다. 다수결. 그 다음에 투표를 통해서 지지받는 정당원 대표자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그리고 일정 기간 동안, 우리는 5년이죠. 5년 동안만 통치권을 행사하자. 이것이 대의제입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가 심각하게 범하고 있는 것은 이 대의제를 넘나들고 있는 겁니다. 직접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사실상 전체주의화하고 있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의제가 직접 민주주의와 아무 연관이 없습니다. 이 자유민주주의 대의제를 채택하는 자유민주주의는 개인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가장 앞선 정치체제라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방식으로 보완해 나가야겠지만, 그러나 현재까지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가장 앞선 정치체제입니다. 그런데 이 자유민주주의는 치명적 약점이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개인의 자유와 권리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그 체제 내에 있는 사람이 개인에게 허용된 자유와 권리를 이용해서 체제를 전복하려고 하는 것에는 굉장히 취약합니다. 내부의 체제 전복 활동에. 왜요?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보장되어 있으니까. 오늘날 그러잖아요. 그 젊은 청년들이 고등학생들 나와가서 공산 혁명 이야기를 해도 지금 처벌받지 않잖아요. 사상의 자유다 이래가지고. 얼마 전에 그 군대에서 재작년인가에 판결받은 건데, 국가보안법 사건인데, 군대에 있던 그 군인이, 현직 군인이죠. 군인이 김정일 그다음에 김정은 수령동지 만세를 외쳤다고요. 그래서 국가보안사법으로 됐는데 무죄석방 받았어요. 왜? 국가를 변란할 현저한 위험이 보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지금 내부의 적에 대해서는 굉장히 약합니다. 또 하나는 대중들의 근시안적 욕구에 영합하는 선동정치요. 나눠준다면 좋아하잖아요. 나눠준다면. 그리스 같은 경우 어떻게 했나요? 공무원을 그리스 최근에 많이 하고 있으면 망하기 전에 보니까 그리스 국영방송이요.
국영방송 전체의 그 고용 인원이 CNN보다 많아요. 전 세계를 포괄하고 있는 CNN보다요. 그게 안 망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전부 국가가 고용하고 전부 세금으로 빚으로. 그리고 그러니까 그럼 그 수상한테 또 돈 주고 우리도 지금 그와 같은 방식 하고 있죠. 문재인 정부가요. 공무원 몇 명? 80만 명 늘린대죠. 그러니까 이 공무원들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자신이 직접 경제활동에 참여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세금을 내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세금을 내는 사람의 세금으로 영위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어떤 부를 생산해내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근데 80만 명이면요, 만약에 그거를 계산해 보니까 한 300조 정도가 더 들어가던데요. 우리들은 뭐 앞으로 뭐 좋습니다. 한 20, 30년 있다가 죽는다 치고 그러면 이제 지금 20, 30대는 그 돈 자기들이 다 부담해서 80만 명 300조 계속 부담해서 살아야 될 겁니다. 그런데 좋대죠. 또 잘 모르는 청년들은. 자기들한테 부담인데도. 근데 그게 민주주의의 약점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민주주의를 쓴 그 토크빌이라는 그 프랑스의 철학자가 있죠. 그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만약에 우선 그 사람은 민주주의 굉장히 위험하지만 대세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민주주의는 받아들여야겠다. 그러나 선동가들의 목소리가 담을 넘고 거리를 나선다면 그건 민주주의의 조정을 구하는 날일 거다. 종말을 구하는 날일 거다. 그만큼 자유민주주의는 한편으로 선동가들의 그런 선동이 취약합니다. 아까 이야기하는 그래서 자유민주주의는 뭐예요? 전복투쟁에 내부에서 그게 개인에게 부여된 자유와 권리를 이용해서 체제를 뒤집으려는 것에 약하고 또 하나는 선동정치에 약한 겁니다. 이거 지난번 본 거죠. 중고생이 앞장서서 혁명정권 세워내자. 혁명이 뭘까요? 예? 체제를 바꾸자는 얘기죠. 뭐 자유민주 체제에서 다른 체제로 공산주의. 그 다음에 세워내자라는 표현은요. 누구한테 배웠는지 모르지만 이거 북한식 표현입니다. 우리 표현에 이런 거 없어요. 세워내자. 그러니까 누구한테 배웠을까요? 제가 보기엔 정교조에게 배웠을 거예요. 정교조에 제가 그 조국통일위원회 그 문건을 봤는데요. 북한에 예를 들면 수령론하고 주체사항 그대로 뺏겼더라고요. 정교조들 정교조 안에 통일위원회가 만든 자료예요. 그리고 제가 몇 년 전에 누구야 그 전라북도 어디 있는 그 교사 시국 사건에 제가 증인으로 갔었는데 토시만 뺐어요. 수령론만 빼고 전부 예를 들면 현대사상 이래가지고 전부 북한의 주체사상을 학생들에게 교육했더라고요. 그리고 빨치산 기념 전적비 데리고 다니고. 우리 지금 그 교사들이 그 혁명으로 무장한 교사들이 주체사상 수령론으로 무장한 교사들이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 지금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죠. 그래서 공산주의 투쟁 중에 무슨 가장 중요한 투쟁이 합법 투쟁이요. 법 테두리 내에서. 이런 것 합법 투쟁이 일부죠. 일단 잡아가지 않잖아요. 그래서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빌미로 합법적 공간에서 자유를 무제한적으로 허용하다. 이렇게 이야기. 그래서 자유민주 체제가 부여한 기본권을 활용해서 이거를 체제 전복 활동에 활용합니다. 세 가지 전술이 있는데요. 합법 투쟁 전술이 있고 그다음에 반합법 투쟁 반. 그러니까 합법 반, 그러니까 비합법 반 두 개 걸쳐 있는 거. 그다음에 실제로 폭력을 동원하는 건 비합법 투쟁. 이 세 가지가 지난번 뭐 예를 들면 이석기 일파가 모여서 만약에 북한이 지금 폭격을 하면
무기고를 탈취하고 그다음에 뭐 무슨 뭐 유류 저장고를 습격하겠다는 거 계획을 하잖아요. 그 계획은 뭐예요? 비합법 투쟁이에요. 그런데 감옥에 각오를 각오하고 거리에 나와서 예를 들면 김일성 사회주의 만세 외치고 그다음에 우리는 김일성과 함께 갑시다라고 외친다면 그리고 그 친구 감옥 갔다. 그러면 그거는 지금 현재 그것까지 포용하지 않았다고 체제 전복 활동을 정부가 막고 있다, 법이 막고 있다면 그건 그 법을 넘어서는 거니까 비합이지만 그러나 자신의 얼굴을 내걸고 하는 건 합법. 그래서 그게 반합이라 그래요. 이게 지금 공산당 투쟁 전술에 실제로 어떻게 하면 공산주의자들은 지금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허용한 그 법의 태도를 내서 전복할 것인가를 연구를 숱하게 많이 했죠. 최근 법조계에서는 굉장히 광범위하게 받아들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험성을 구체적으로 증명되지 않으면 처벌하지 않아요. 위험성을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요즘 같은 경우 과거에는 저희가 그 공산주의자 활동할 때는 우선 첫 번째 이제 이적 표현물, 다시 말하면 주체 사상이나 이런 걸 들고 있으면 딱 들고 있을 때는 항상 이 투쟁 전술이 나와요. 검찰에 들어가면 우선 첫 번째 이건 내가 주선 것이라고 하자. 그다음에 갖고 있을 때 보지는 않았다고 주장하자. 예? 그다음에 거짓말을 하자. 뭐 이런 게 그러면 그 투쟁 요령에 나와요. 왜냐하면 그 넘나들어야 되니까. 근데 요즘은 그렇게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냥 내가 봤다. 보는 게 무슨 문제냐. 대한민국 사회가 굉장히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이 공산주의자들 내부 투쟁이 굉장히 허약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 이야기하지만 감정적 선동에 약하다 그랬죠. 감정적 선동에. 그리고 그 감정적 선동에 넘어갔다가 예를 들면 보세요. 지난번 뭐 나중에 뒤에 이야기하면 최순실이라는 사람이 갑질한 여자, 부모 탓해라고 하니까 정말 성질이 났죠. 그리고 그 자녀를 둔 학부모들이나 학생들이 정말 들고 일어났죠. 저런 나쁜 얼굴. 그것도 뭐냐면 최순실이 잘생겼으면 또 문제인데 그 키도 조그마한 이상하게 생겼단 말이에요. 그 이름도 최순실이잖아요. 이게 완전히 그냥 뭔가 없어 보이는. 근데 자기 이름을 바꿨잖아요. 최 뭐예요, 그거? 예? 뭐로 바꿨잖아요. 근데 그 이름 안 불러도 돼. 자꾸 순실이라는 이름만 불러요. 왜? 순실이라야 그래 없어 보이잖아요. 머리 없어 보이고. 그리고 여자가 뚱뚱하게 좀 못생긴 얼굴로 나오고. 그리고 그 여자가 갑질하는 여자고. 뭐 대통령 머리에 들어가서 조정한다 그랬죠. 그러면서 국민을 선동했죠. 그리고 나중에는 어떻게 했어요? 자기 안마시술소의 사장을 드디어 그 재단에 이사장을 앉혔다. 나중에 안마시술소 사장이 나왔어요. 거리 나오고. 저 안마시술소 가본 적도 해본 적도 없습니다. 저 멀쩡히 서울대 나왔어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거기서 체육학 박사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선동했어요? 안마시술소 사장으로. 그래서 전부 거리에 쏟아져 나왔잖아요. 국민들이 그만큼 이런 그 선동에 약한 겁니다. 자유민주 체제 내에서는. 그 선동에 약해서 나중에 정신 차리고 이미 저지르고 난 다음이죠. 그래서 우리 국민들 다대수가 어때요? 지난번에 75%가 체제 탄핵에 찬성했습니다. 지난번 선거에 조사해 보니까요. 그 출구 조사를 해 보니까 75%가 탄핵에 찬성했어요. 근데 그 결과 탄생한 정부가 이 정부잖아요. 이 정부 지금 맘 놓고 혁명 정부를 외치고 있죠. 맘 놓고 왼쪽으로 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난 겨울에 뭐 했나? 라고 생각할 때 이미 늦은 거예요. 이게 민주주의 약점입니다. 공산주의자들의 감정적 선동이에요. 한번 볼까요? 한국자유회의란 저도 속해 있는데 작년이죠. 3월 7일 날 현 체제를 반자유주의 세력이 대한민국 체제를 전복하기 위한 거라고 규정했어요. 어땠나요? 제가 보기에는 체제 전복당하고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국민주권제 부정당하고 있어요. 대의제 부정당, 대의제는 문제 많은 거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서 직접 민주주의를 가미한, 다시 말하면 전체주의 방식을 가미한, 그러니까 국민이 위임한 국회나 이런 거 견제를 넘어서는 새로운 제도를 직접 계속 갖고 앉아 있어요. 경제 또한 지금 그 홍장표라는 사람이 지금 경제수석입니다. 누구냐면 이 대학을 나왔어요. 그 다음에 누구한테 받았냐면 김수행이라는 교수한테 배웠습니다. 경제학과. 김수행은 자본론에 정통한 사람입니다. 자본론 번역한 사람이에요. 홍장표 경제수석은 평생 김수행 밑에서 막스주의 경제학을 공부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우리나라 지금 현재 경제수석이에요. 그리고 소득주도 성장론이란 지금 최저임금에 뭐 18% 올리고 내년에 뭐 만 원까지 올린다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이 소득주도 성장론이란 1964년도에 영국의 조앤 로빈슨이라는 그 젊은 학자와 그다음에 클래치키라는 그 학자 두 사람이 제의한 건데 새 책 뭐 예를 들면 그 후기 누굽니까 그 케인지안들인데 근데 중이 굉장히 재미있는 건 조앤 로빈슨이라는 사람이 그 글에 나옵니다. 그 장하성의 글에 보면요. 자기가 캠브리지 대학에서 보니까 미러클 코리아라는 책이 있더라는 거예요. 야, 그래서 64년도에 이런 책이 나왔네 해서 딱 뽑아보니까 그 미러클이 누군 줄 아시나요? 노스 코리아예요. 미러클의 대사가 누구냐면 사우스 코리아, 노스 코리아. 그 다음에 그 지도자 누구요? 김일성. 그 찬양한 사람이 만든 이론이 누구라고요? 지금 현재 우리가 하는 소득주도, 예를 들면 원래 이름 바꿨어요. 그러니까 임금주도 성장인데 소득주도 이름만 슬쩍 바꿨는데 이걸 지금 한다고 들고 나오고 있어요. 이게요. 베네수엘라에서 실패한 거고 브라질에서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처음 시작할 때 베네수엘라에서 누굽니까? 그 시작할 때요. 난리가 났어요. 지구상 전 사회주의자들이 좌파들이 이 새로운 사회주의 실험이다. 우리는 이 베네수엘라를 통해서 새로운 지평을 보고 있다. 근데 지금 베네수엘라 어떻게 됐어요? 지금 현재 대통령이 마두로인가요? 그래요. 현재 마두로 다이어트란 말이 있어요. 왜요? 전체 국민이 8kg 정도 빠졌어요. 왜요? 먹을 게 없어서요. 그 다음에 동물원을 못 한답니다. 왜요? 밤중에 몰래 들어가서 동물을 잡아먹으니까요. 이게 지금 이 실험한 나라의 방식이에요. 근데 그거를 지금 5천만인 세계 10위의 경제력인 대한민국은 이걸 하겠다는 거예요. 사회주의 실험이에요. 질 낮은 사회주의. 국가가 개입하고. 우리의 번영의 방식은 뭐예요? 개인과 기업에게 자유를 줘서 이들이 그 자유를 가지고 최대한 하게끔 대신 시장의 질서를 예를 들면 깨뜨리지 못하게 하게. 그건 국가가 딱 지키면서 최대한 자유를 줘서 우리는 그렇게 발전해 왔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노력한 사람한테는 상이 주어져야 노력합니다. 아니 공부 열심히 해서 한 사람은 서울대 가도록 해야지 공부 못하는 놈도 서울대 가 또 똑같이 가면 누가 그 열심히 공부하겠습니까? 그게 오늘날 시장 경제고 자유주의 체제예요. 근데 지금 그거를 못하게 하겠다는 거죠. 국가가 개입하겠다는 거고요. 동부 유럽의 실패는 국가 개입주의 실패입니다. 베네수엘라 실패, 브라질 실패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그 실패의 길로 누가 지금 현재 그 촛불 이후에 등장한 정권에 이 무지막지한 사람들이 그 번영의 방정식을 전부 뒤바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이미 자유회의는 체제 전복 활동이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부정당할 것이라 예측했지만 여전히 지금 그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제위기 근본은 북한 전체주의, 공산주의자들과 이를 추종하는 세력들의 체제를 전복 활동에 기인한다고 했습니다. 체제 전복 세력들은 자신을 뭐라고요? 민주주의자 혹은 평화주의자들로 표현했습니다.
아까 이야기했지만 민주주의 속에는 어떤 위험성이 있다고 그랬습니까? 전체주의화할 위험성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민주주의를 과도하게 외치는 친구들은 눈여겨봐야 합니다. 의심의 눈초리를 봐야 합니다. 이게 지금 그 베트남이 탱크가 그 대통령궁을 그 치고 들어가는 과정입니다. 아주 역사적 사진이죠. 베트남이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북월맹보다 훨씬 더 무기도 많았고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베트남에 뭐가 있었습니까? 베트콩이 있었습니다. 베트남 내에 존재하는 사회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베트남은 자유민주 체제죠. 자유민주 체제가 부여한 자유를 가지고 체제를 끊임없이 전복했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을 선동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베트남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체제가 저 뒤에 제가 잘 아는 분이 오시는군요. 자신의 체제가 정의롭지 못한 체제로 인식했습니다. 그래서 싸울 의사를 잊어버렸어요. 무기를 팔아넘겼습니다. 어디로요? 월맹에게. 결국 그 결과가 아무런 무기도 갖지 못한 월맹에게 무너지는 결과 체제전복 활동이에요. 내부의 전복주의자들의 전복 활동이 이렇게 됩니다. 첫 번째로 전위그룹이 형성됩니다. 그 다음에 이 전위그룹이 물론 우리나라 체제전복 활동 어디서 형성됐습니까? 대학가 내에서 형성됐죠. 이 서울대에도 그렇고 연대도 그렇고 우리 지금 들어온 저 황성준 씨가 제 다음에 강의할 사람인데 서울대 정치학과 출신입니다. 소련 무너지기 전에 소련으로 건너갔어요. 소련 공산주의자와 연합해가지고 체제 내부에서 자유를 활용해서 간 거죠. 그래서 그런 80년대 숱한 전위그룹이 형성됐습니다. 공산주의와 또 주체 사상으로 무장한. 그 다음에 이들이 어디로 갔습니까? 대한민국 전 분야에 침투했습니다. 사범대 학생들은 어디로? 교육계로요. 그 지금 교사로 가 있죠. 정교조의 주력들이죠. 그 다음에 일부는 어디로 갔습니까? 군대로도 가고 국회로. 국회에 많이 가 있죠. 예? 전대협 1기 의장 이인영을 비롯해서 부의장, 우상은 요즘 서울시장 나온다 그러죠. 그 다음에 3기 의장은 어디에 들어갔습니까? 청와대 지금 비서실장입니다. 지금 현재 청와대 가장 중요한 포스트에 전부 이들이 박혀 있습니다. 검찰 쥐고 펴락펴락한 민정비서관 백원우, 전대협 4기 전대협 연대사국장 내 후기입니다. 고대 나온 친구예요. 검찰 꽉 틀어지고 지금 어때요? 적폐청산한다는 명분으로 정치보복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국회로 들어갔고 사법부도 들어가 있죠. 제가 보기엔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언론사, 문화계 그리고 그러면 이들이 퍼져 있는 상태에서 전위그룹의 기획에 의해서 각계 침투한 세력의 동조로 사회적 이슈를 활용해 대규모 정치 집회 소요를 일으킨다. 사회로 혼란을 몰고 갑니다. 로즈나우 얘기입니다. 보십시다. (2002년도요) 이거 그림 보시죠. 주한미군은 미선이 효순이 살려내라. 주한미군 기지 몰아내자. 주한미군 물러가라. 윤빈석은 이랬어요. 쇼트랙 금메달을 훔쳐가고 이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 누구야? 미국의 에다가 이렇게 제스처 해가지고 시격패 당했죠. 안톤 예. 걔가 지금 이번에는 아마 해설자로 나왔던데 그래서 하고 탱크로 죽이고 통일의 길목 회방을 놓는 우리 민족의 저 양키더라. 이게 어떤 사건입니까?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불행하긴 하지만 교통사고입니다. 만약에 의도를 가지고 죽이려면
이 장갑차 운전병이 미선인 효순이가 그걸 몇 시에 지나간다 사실 미리 알고 있어야 됩니다. 사전 계획하고. 그리고 깔아야죠. 교통사고예요. 장갑차가 아시지만 이 협소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커브길에 그 길 옆을 지나가는 여동생을 못 본 거예요. 그래서 정말 비참한 사건이 발생했는데 이걸 가지고 그럼 난리가 났죠. 어떻게 해요? 저런 이 시체팔이 하는 건 공산주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 1946년도인가 그 대구 폭동 때는 그 병원에 있는 시체들 끄집어내서 질질 끌고 다녔습니다. 이들이 지금 그 양키들의 총 맞아 죽었다고. 국민들을 선동하는 거죠. 보세요. 그래가지고 이들이 비참한 사진을 걸었습니다. 아침에 2002년도 거의 한 달 내내 광화문 광장이 법에 의해서 처리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곧바로 어디로 갔습니까? 어디로요? 주한미군 몰아내죠. 왜요? 이들 투쟁의 배경에는 아까 전위 그룹이 있다 그랬죠. 전위 그룹이 무장한 내용이 뭐냐면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론입니다. 북한이 정식화한 혁명론입니다. 남조선 사회 혁명론. 거기에 보면 모든 투쟁을 반미 투쟁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북한 입장에 보면 상당히 합리적인 그 계산입니다. 지금 현재 한미 연합사를 지금 해체한다 그러죠. 한미 연합사에 의하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그 만약에 북한이 그 대한민국을 공격하게 되면 우선 주한미군과 한국군이 방어합니다. 그리고 90일 이내에 작전계 5027에 따르면은 90일 이내에 어떻게 하냐면은 미국 본토에서요 69만의 병력이 증원군이 날라옵니다. 그 다음에 그 중에는 약 2,000대의 항공기가 따라옵니다. 그 다음에 200대의 항모를 포함한 전단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하도록 되냐면 이들이 북한을 향해서 진격하도록 되어 있어요. 어떻습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남한 사회를 전복하려면 어디부터 떼어놔야 됩니까? 미국부터 떼어놔야 됩니다. 그래서 한국 민중과 미국 간의 갈등을 끊임없이 유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조그마한 사건만 있으면 부각시키죠. 이것도 내나 그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청소년들 동원해서 적어보세요. 주한미군 물러나라. 이게 뭐예요? 아까 이야기한 전위주의자들의 선동과 대한민국 구석구석에 포함되어 있는 전교조나 민노총이나 이런 사람들의 동조에 따라서 이런 시위가 이 전복 활동이에요. 2008년도 보세요. 광우병 한미 FTA 협정이 발효되고 쇠고기가 수입됐습니다. 당시 그 선동에 따르면은 뭐 한국 사람은 특히 광우병의 위험 인자가 갖고 있다 그랬죠. 예? 그래서 소고기를 먹으면 뇌가 송송해진다. 아이들이 살려달라고 울었잖아요. 길거리 나와가지고. 그런데 그 뒤에 미국 소 먹고 뇌 송송했다는 사람 아직 한 명도 없죠. 전 세계에도 없습니다. 아직. 거짓말이었어요. 있지도 않은 사실을 가지고 가공해서 저렇게 만들어서 1년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멜라닌 색소라는 게 있죠. 그 뭐 암 유발 물질이라고 그러잖아요. 굉장히 몸에 안 좋다면서요. 그거를 어떻게 했습니까? 중국이 우리 파는 음식물에 넣었어요. 근데 반중시 보셨어요? 뭐 중국 물러나고 난리를 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국민의 예를 들면 생명과 이것을 건강을 중시하는 사람이라면 얘들은 근데 왜 이때는 안 나오죠? 반중 시위할 때는 멜라닌 야 그거 우리 먹는 데다 집어넣는 중국놈들은 몰아내자. 중국군 철수해라 외쳐야 되잖아요. 왜 없죠 걔들? 모든 투쟁을 반미로 집결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반중은 없어요. 왜냐하면 걔들은 같은 공산주의니까. 난리가 났었잖아요. 이때 한 1년간. 그건 아무도 책임을 안 지죠. 이것도 누가 했습니까? 누가요? 전위그룹과
포섭되어 있는 그 그룹들에 의해서요.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해요? 대중들이 동원됐죠. 언론이 동원되고. 그 다음에 세월호 보세요. 이 사건은 명백하게 이야기하면 관리 감독을 잘못한 예를 들면 예를 들면 해양청인가요? 거기 청 잘못과 그 당사자들과 그 다음에 화물 운송 욕심으로 규정을 어기고 예를 들면 그러니까 만수에 물을 채워야 되는 물을 빼고 화물을 더 실었잖아요. 그것에 일어난 해양사고입니다. 근데 그걸 곧바로 어디로 갔어요? 박근혜는 7시간 뭐 했노로 갔잖아요. 첫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대단히 죄송합니다. 남자랑 붙어 먹었다 그랬죠. 정모라는 남자랑 7시간 호텔에 있었다고 주장하다가. 그 다음에 또 나중에는 또 뭐라 했어요? 무당질 했다 그랬죠. 그 다음 또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미용 주사 맞았다 그랬죠. 그래서 간호사 뒤지고 난리가 났잖아요. 왜? 이건 해양사고인데. 왜요? 권력에 대한 투쟁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국가 전복을 해야 되니까. 결국 성공했죠, 이게. 나중에 이국가 뭉쳐서 지금 그래서 이 세월호 노란띠는 지금 국가 권리의 상징 아닙니까? 여기서 박근혜를 완전히 미친 여자 만들었잖아요. 예? 우리 아이들은 죽어가는데 대통령이라는 사람은 낯선 남자와 호텔에서 혹은 무당짓하고 혹은 자기 미용한다고 정신 못 차리고 앉아. 그 사이에 우리 아이는 죽어갔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거짓 아니에요? 증언에 하면 수사했지만은 뻥 하는 그건 뭐냐면 예를 들면 그 안에 시설 확 돌리면서 그 안에 있는 화물들이 한쪽으로 쏠리면서 났다는 얘기 아닙니까? 나중에 또 잠수함이 미군 잠수함이 쳤다고 난리가 났잖아요. 그거 끄집어냈잖아요. 그래서 근데 미군 잠수함이 큰 적 있습니까? 이 거짓 선동을 국민에게 선동해서 결국 국민을 하여금 어떻게 해요? 그 정권을 부정하게 만들었죠. 그래서 결국 75%를 선동해서 권력을 찬탈해갔죠. 자유민주체는 이렇게 약한 겁니다. 정말로 자유를 보장하지만 그 체제를 전복하려고 하는 내부에 있는 적들은 취약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만에 결국은 우리가 지난번에 세월호 말고 최순실 사태 딱 터졌을 때요. 결국 권력이 넘어갔잖아요. 대통령 악소리도 못하고 넘어갔잖아요. 어떻게 됐나요? K스포츠 재단이 마사지차를 앉혔다는 등 온갖 마타도를 가지고 결국 대통령 완전 미친 여자 만들었잖아요. 대통령 머리 안에는 최순실이 들어가 있는, 최순실의 조종자는 107을 있는 여자로 만들었잖아요. 저는 대통령이 다 잘했다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정확하게 자신을 방어하고 자신의 주의견 권력만큼 쳤어야 됐어요. 서울중앙지검 덤볐을 때 잘랐어야 된다고. 국정원이 실패한 것도 맞아요. 대통령이 자기 참모들이랑 매일 머리를 맞대고 앉아야 돼요. 그 대통령 그 실에 뭡니까 그 안가에 들어 앉아서 그 대면 보고를 거절해서는 안 됩니다. 얼마나 막중한 일이에요.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대한민국 5천만의 개인의 생명과 재산을 모두 책임지고 우리가 그걸 위임해 줬는데 그 막중한 위임 권리를 갖고 있는 대통령은 절대로 그렇게 가면 안 됩니다. 물론 국정원이 실패하면 그러나 이거랑 달라요. 사실과는. 이게 누구의 선동입니까? 제자 전복자들의 선동이에요. 이게 지금 대한민국 갖고 있는 취약점이 결국은 넘어간 거예요. 지금 아직 대통령 K뮤리에서 아직 돈 받은 거 하나도 없잖아요. 예? 이번에 보니까 삼성도 그거 하나 나오더라고요. 뭐 이렇게 말 뭐 해가지고 뭐 했다고. 예? 다른 거 없잖아요. 그럼 그 전에 재단 그 뭡니까 1조씩 그 김대중 다 그 노무현 다 1조씩 해가지고 재단 만들었거든요.
노무현 때 9천 몇백억 재단 만들어가지고 지금 그 내가 지금 확인해보면 그 재단이 돈이 거의 없대요. 9천 몇백억 다 나눠 먹었대요. 그걸 왜 수사 안 해요? 최순실 사태 터지고 어때요? 언론이 동원되고 그 다음에 대중투쟁을 기획하고 어때요? 민중총궐기 투쟁본부를 박근혜 퇴진 국민행동으로 조직했죠. 그리고 광화문에 동원했고 국회가 나섰고 그리고 우리 내부의 허약한 보수당의 일부가 동조해버렸죠. 결국은 탄핵이. 자유민주주의는 그래서 각성된 개인들이 지켜야 됩니다. 저들의 종북주의자들 혹은 체제 전복하는 사람들의 선전선동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의견을 충분히 말로 할 수 있어야 돼요. 대중을 설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자유민주주의는 지켜집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자유민주주의는 나락으로 빠질 겁니다. 이거 보세요. 촛불혁명 잠깐 보시면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대요. 네? 국민으로부터. 그 국민이 자기들이래요. 여기 나온 아까 이야기한 국민 주권제에 반하는 겁니다. 틀린 거예요. 민중총궐기 투쟁본부 한번 볼게요. 민노총, 농민, 빈민연합, 범민련 남측본 이거 지금 이적 판결 받은 단체입니다. 왜냐하면 그 북한을 이롭게 하는 단체다. 이적 단체 판결 받는 민주노동자 전국회의 이거 지금 민노총 안에 있는 주사파들 조직입니다. 평통사, 평화와 통일을 이것도 지금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받는 사람 평통사. 근데 이것도 평화라 통일을 인데 평화협정 체결하자 그러잖아요. 말은 멋있죠. 평화협정 체결하자. 평화협정 체결하면 되지 왜? 베트남이 평화협정 체결하고 몇 년 만에 넘어갔죠. 공산주의자는 기본적으로 협정에 대해서 준수할 생각이 없습니다. 자신이 불리함이 협정을 체결하고 자신이 유리하다 판단하면 언제라도 그 협정을 파기합니다. 평화협정 논리는 이렇습니다. 북한에는 외국 군대가 없다. 남한에는 군대가 있지 않냐. 그래서 평화협정 체결하면 어떻게 해요? 우선 주한미군부터 나가라. 그러니까 평화협정 체결로 쓰지만 읽는 건 어떻게 읽어야 돼요? 주한미군 철수를 읽어요. 이게 북한 애들 논리예요. 이 평통사 하는 애들요. 그 얘기요. 한국진보연대 이거 이적단체입니다. 민자통 이거 이적단체예요. 그 다음에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지금 여기 출신이 그 장관 됐죠. 교육부 장관 민결 출신입니다. 어때요? 이적단체가 수두룩해 돼요. 이들로 구성된 게 민중총궐기 투쟁본부예요. 그리고 이 한국진보연대는 우리나라 그 주사파들의 총연합체입니다. 저희 공산주의 용어로 하면 통일전선체예요. 그러니까 민중투쟁, 총궐기 투쟁을 실제로 배후에서 지휘하는 조직이에요. 이 진보연대가 들어와 있잖아요. 여기 보세요. 민중 12대 요구안에 국가보안 폐지, 국정원 해체 들어가 있죠. 이들 지금 그 걔들 사이트에 있는 내용입니다. 박근혜 퇴진 비상행동, 배상 국민행동, 걔를 받을 그 전에 민중총리투쟁본부가 확대 개편한 거거든요. 얘들 안에 12대 요구안이 있는 거예요. 국가보안 폐지, 그 다음에 국정원 해체. 이건 뭐냐면 북한의 3대 투쟁 기조가 있습니다. 반미투쟁, 반파쇼 투쟁, 그 다음에 통일투쟁. 반미투쟁은 아까 얘기한 주한미군 철수죠. 한미동맹 폐지죠. 그 다음에 반파쇼 투쟁은 딱 두 가지가 나옵니다. 국가보안법 철폐하고 국정원 해체, 국정원 및 파쇼 공안기구 해체입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국정원 사실상 무력화됐죠. 대공수사권 없어졌잖아요. 뭐 하고 있는 겁니까? 그러면 반파쇼 투쟁 현실화하고 있는 거죠.
이 지금 주장하던 친구들이에요. 그다음에 대북 적대 정책, 이거 뭡니까? 대북 적대 정책은 북한이 주장하는 겁니다. 우리는 대북을 적대시해 본 적이 없어요. 북한이 우리를 적대시해 왔죠. 어때요? 지난번에 우리가 5.24 조치라는 게 그 이명박 정부에 있었던 건데 그건 뭡니까? 북한이 우리 양민을 학살했잖아요. 저기로 그 뭡니까? 금강산에 갔던 그 아침에 일어나서 산보하던 우리 그 박왕자 씨를 초병이 쏘아 죽였잖아요. 그 다음에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천안함 폭침했고 어땠습니까? 또 연평도 포기했잖아요. 그래서 북한에 예를 들면 교류를 금지시켰잖아요. 그게 5.24 조치예요. 그러면 이거를 폐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북한이 앞으로 그와 같은 하지 않겠다는 약속이 있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게 정당한 거죠. 북한의 책임은 한마디도 이야기하지 않고 5.24 조치만 철회해야 돼요. 누구 편 드는 겁니까? 북한 편 드는 거죠. 그 다음에 사드 배치 반대, 한미일 군사동맹. 그 다음에 이게 지금 그러니까 이 내용들이 어디에 있는 내용이냐면 북한이 주장했던 민족해방, 인민주의 혁명론이 있는 내용들을 주장하는 단체들이에요. 이적단체란 대법원으로부터 북한을 이롭게 하는 목적을 지닌 단체라는 거예요. 민자통, 범민련 남측본부, 그 다음에 진보연대, 이런 것도 다 지금 종북 성향 단체들이에요. 이들이 지금 핵심들이에요. 이들이 만든 단체가 박근혜 퇴진 국민행동이에요. 아까 제가 윌리엄 로즈나우 이론대로 이야기했지만 우선 핵심 전위그룹이 존재하고 그 다음에 이들을 동지하는 수많은 대한민국 내 세력들이 존재하고 그리고 이들이 전위그룹의 기획에 의해서 대중을 동원하고 사건을 일으켜서 대중을 동원하고 대중이 나선다. 투쟁에. 이 과정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잖아요. 이 촛불 건리선도 보면 기가 막혀요. 북한 노동신문이 무지하게 찬양했던 겁니다. 그리고 얘들이 주장하는 거 지금 하고 있습니다. 법인세 인상하고 있고 총수동 범죄수익 환입 등법 제정한다. 그 다음에 지금 삼성 징벌하고 있잖아요. 국정원 국내 정치개혁 이게 지금 촛불 100대 과제입니다. 거기에 나와 있는 것들이에요. 그 다음에 최저임금제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성평등 소수자 권리 이거 하고 있죠. 대화 재개, 개성공단 지금 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죠. 그 다음에 노원전 폐쇄, 신규원전 중단 이거 지금 그대로 가고 있잖아요. 언론장악법 폐지, 국가보안법 폐지 이런. 어떻습니까? 문재인 정부는 결국은 이 그러니까 촛불혁명을 주장했던 그들의 내용을 그대로 자신의 지금 통치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자유회는 지금 이 천현 정세를 체제전복 활동이고 체제전쟁으로 이야기했던 겁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굉장히 실제로 내부에 그것을 이용한 사람들에게 굉장히 약합니다. 내부의 자유와 권리를 이용해서 전복하는 사람에게. 그래서 자유민주 체제는 내가 이 체제를 사랑하고 각성된 깨달은 사람들만이 지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자유민주 체제는 전 세계 나라 중에 소수의 나라만 향유하고 있습니다. 아직 대중화되지는 않았습니다. 많은 제 의견 이 정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또 뭐 질문 있으면.